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 기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전국에서 다 불러모았습니다. 이 네 분의 수화기 내과 전문의 교수님을 모시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서검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김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의 강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은수입니다. 네 분이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주목해 주시고요. 일단 염증성 장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말 그대로 소화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을 말합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는데요. 주요 증상은 장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복통, 설사, 혈변, 구토, 발열, 체중 감소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평생 계속되기 때문에 세심한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염증성 장질환의 주 증상 복통, 설사, 구토, 발열. 일반적인 장질환과 비슷해서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진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복통과 설사는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래로 오시는 분이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염과 거의 증상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장염이라는 것은 대개 그냥 일주일 이내 특별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은 이러한 장염 증상이 보통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한번 의심해보고 주위의 전문의를 한번 찾아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환자들이 외래로 오면 일단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랄지 대변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내시경 검사 그리고 특히 이제 크론병은 소장까지 다 침범을 하기 때문에 CT나 MRI 이런 것들을 찍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한정된 경우에서는 캡슐 내시경이라고 해서 캡슐을 먹어가지고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병리적으로 조직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모아져도 절대적인 진단이 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손길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그러니까 장염, 특히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또 여름철에는 또 우리가 음식에서 이렇게 장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대개 경우에 일주일 정도면 다들 낫는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도 계속 장염이 지속되고 한 달이 지나도 지속되면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진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진단을 통한 어쨌든 치료가 관리가 되고 하는 병인데 자, 이 말씀 중에서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시경 검사의 또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계속 지속되는 증상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달 이상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병원에서는 다양한 검사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혈액 검사라든지 대변 검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시경 검사입니다. 일단 내시경으로 직접 우리가 병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병변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병변이 얼마나 염증이 심한 정도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크론병에서는 소장병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방사선 검사, 소장 CT라든지 MRI가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또 추가 질문을 하면 이 대장 내시경 외에 이런 진단에 도움되는 것과 치료에 도움되는 검사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앞서 우리 내시경, 뭐 CT, MRI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혈액 검사입니다. 이제 혈액 검사는 혈액에서 우리가 염증을 보는데, 근데 이제 좀 비특이적이죠. 뭐 감기가 걸려도 염증 수치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요새는 우리 대변에서 칼프로텍틴이라는 그런 염증 물질을 또 이제 체크하는 그런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은 뭐 피 검사 말고도 대변도 좀 받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대변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꺼려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 협조를 하셔서 대변 검사를 해주시면 우리가 진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자의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이 향후에 이분이 뭐 진짜 좋아졌는지 뭐 나빠졌는지 이런 거를 내시경을 자주 하면 좋겠지만 내시경을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 검사로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임상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현장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경험담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에 대한 각자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염증성 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떤 증상에 좀 더 집중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한테 왔을 때 중학생이었던 크론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남자 환자였는데 주증상은 이제 복통하고 설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체중 감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론병 진단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죠. 이제 애가 겨우 중학생인데 이 질환, 그 당시에는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태에서 애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이 가능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었고요. 당연히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토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이제 곧 결혼을 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꾸준히 잘 치료를 받아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경과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단이 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기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환을 많이 보고 계시는 각 지역사회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방문하시면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부 잘 해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컸습니까? 네,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다 비슷한 환자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고,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청소년 환자들이 많죠. 처음 올 때. 그런 이 애들이 결국은 이제 커서 대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오는 경우나, 그리고 여자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실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까지가 좀 복잡한 과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써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쌍둥이를 놓고 고맙다고 이제 뭘 선물을 사왔을 때 그런 작은 감동들이 저희들 열심히 이제 환자들을 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환자 의사의 중요한 거는 항상 저는 뒤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이 환자와 저와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이 환자 예후에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크론병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이 좀 궤양성 대장염도 늦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약 치루가 생기는 거거든요. 첫 진단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치루 증상으로 생기고, 이제 그거를 조기에 진단을 해서 내시경을 하고 진단이 됐다면 이제 조기에 이제 치료를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었을 환자인데, 치루 수술을 했는데 이제 복통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지나다가 나중에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장이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진단이 됐었던 환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적절히 이제 잘 치료를 해서 이제 다 회복이 됐고, 이제 곧 있으면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뭐 이런 환자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미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게 아까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실마리를 잘 이제 갈무리해서 진단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치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천성 장질환이 진단되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검사할 때 우리 환자분들이 혹시 과잉 진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충분한 우리 대화를 통해서
환자들 잘 설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생기면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적절히 치료를 하자. 이걸로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시작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의 의견 세모가 있고요. 대부분 교수님들은 X를 했는데 우리 서원석 교수도 한번 X인 이유 알려주시죠. 저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현재는 이제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김태우 교수님께서 세모를 드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새로운 약제들이 생물학제제라든지 소분제 약물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저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약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난치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은 불치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질환들, 뭐 고혈압, 당뇨 등등 만성적인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처럼 제가 그냥 관리하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검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약제를 저희가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그런 질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난치성 질환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사실 저희 이제 의료진이 쓸 약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평생 재발 안 하고 관해기를 유지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질병이 악화되는 시기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조절하고 적절한 약물을 잘 쓴다면 그런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고 그걸 완치라고 표현하기는 사실 아직적으로 의학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잘 조절만 된다면 이 완치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보면 어머님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먹여야 되느냐의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외래를 보면. 그래서 저때 물론 식이요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활동기일 때는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관해기가 오면 정상인하고 똑같이 그냥 식사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요법입니다. 결국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하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모든 약물이 다 잘 듣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써보면 이게 왜 난치성 질환이냐면 약물에 대한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다양한 약물들이 나왔고 또 이전에는 수술이 약물을 실패한 경우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수술도 하나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약물과 적절한 수술과 여러 가지 영양요법을 잘 한다면 어느 정도 관해를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떤 치료제를 많이 쓰기죠?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가 항염증제로 대표되는 파이바사라는 약이 있고 그게 약간 심해지면 이제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제라는 게 이제 크론병 이런 데서는 아주 중요한 약제가 되고 생물학적 제재가 나오고 나서부터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보험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는 이제 밑에 약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였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약간 강한 약을 좀 빨리 쓰자는 체제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환자의 염증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약제를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당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이 상태가 이제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판단하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질환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증 그러니까 경미한 증상,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심하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환자가 계속 중증만 가는 게 아니고 한 환자가 계속 경미하게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환자든지 이게 다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 다시 중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점에 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등도에 따라서 또 치료하는 약제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증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 의료진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치료 약제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증, 중등증 단계에 우리 흔히 첫 번째 치료로 쓰이는 게 5-아사 치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치료인지 그리고 5-아사 치료의 장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5-아사는 5-아미노살리실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교양성 대장염 환자의 1차 치료 약제로 제가 흔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제 활성화된 성분은 메살라진 또는 이제 메살라민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경도 또 중등도의 교양성 대장염 환자의 1차적인 치료 약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환자의 이제 증상을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관해 유지라고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걸 이제 관해 유지라고 하는데 이 모두에 작용하는 약제가 5-아사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는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염증이 있는 점막으로 유효한 성분이 이동을 해서 국소적인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약제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것부터 용량이 큰 것까지, 또 알약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과립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게 복용하기가 편리하게 제약사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하고 서로 잘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고요. 이러한 먹는 약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좌약도 있고 관장약도 있거든요. 예, 이 약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치료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해서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관해 도입 및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첫 번째 치료제 가장 흔히 치료하는 5-아사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한 가지를 적어주시고요. 또 어떤 제형, 어느 정도의 용법, 용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도 각자 생각을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문수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저는 1차 치료제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교양성 대장염 환자에서는 5-아사가 1차 치료제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에서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선생님은 하나, 둘, 셋. 저는 순응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저도 가끔 이제 비타민을 한 번씩 챙겨 먹는데 잘 안 먹어지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이 있어도 이게 잘 먹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약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용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먹는 순응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감사원 선생님, 자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추가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유지 지속 용량이네요. 예, 결국은 이제 용량이 중요하고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얼마나 이 약을 환자 본인이 이제 의식해서 본인의 의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약이 되게 보시면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안전성이 되게 이제 좋은 약이고 효과가 되게 좋은 약이기 때문에 1차 약제를 가장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약제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은 쌤도 하나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안전성 세프티인데요. 환자들이 염증성 장질환은 일단은 평생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그래도 제일 먼저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5-ASA, 5-아사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증성 장질환의 약제 중에 가장 안전한 약이다. 예,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가장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순응도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아무리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라도 환자가 제대로 복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환자가 의뢰 방문을 했을 때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은 환자분들은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자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약을 드릴 때 약이 남아 있으면 조금 제휴하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된 용량의 약을 복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헌 보고가 있습니다만은 적게는 약 50% 정도의 환자만이 약을 제대로 복용한다. 또 어떤 문헌에서는 3분의 2 정도의 환자에서만 약을 제때 복용을 한다. 뭐 이러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너무 바쁩니다. 일상생활이. 실제 이제 출근해야죠. 또 출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들어와서는 또 가족들 신경도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일에 묻혀가지고 본인이 실제 건강을 챙기는 약을 복용하는 데는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좌약의 경우는 더 수능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용하는 약과 좌약을 같이 사용을 해야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상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강선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 적금을 드는 것입니다. 나의 장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운동도 물론 많이 해야지만은 확실한 효과가 있는 약제를 잘 복용하고 좌약을 잘 넣고 사용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파이브아자를 잘 복용하는 군과 복용하지 않는 군의 재발률을 비교해봤을 때 복용하지 않는 군이 무려 5배에서 6배 정도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을 제대로 드셔야 됩니다. 이게 살짝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게 낫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약을 멈추시면 이게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교수님들 혹시 이게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약 이 수능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혹시 좀 비법 아니면 좀 나름 좀 노하우 있으면 좀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다 여러 교수님들 뭐 다양한 이런 노하우가 있을 건데요. 이제 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일단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장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좌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좌약을 이렇게 잘 넣는 법을 잘 이렇게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래 때 좌약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니터에다 이제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넣으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또 바쁘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예전에는 뭐 하루에 3번씩 먹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루에 1번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약제들도 개발이 되었고, 근데 고용량 약제가 또 개발이 됐는데 고용량 약제가 또 알약이 커가지고 또 안 넘어가는 분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과립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그러고 모든 약제 효과들은 다 비슷합니다만 환자분들의 다 특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드실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약제들도 변경을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꼭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중요한 것이 이제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상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육에 또 중점을 두고요. 저는 밴드를 좀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 약제에 대한 자료를 좀 올리기도 하고 이제 아까 안전성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치 안전한 약이다 뭐 이런 약들도 그런 내용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또 나중에 우리가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대장암이 또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그 대장암 발생률의 위험성도 좀 높거든요. 근데 5아사가 이제 그걸 또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환자들의 수능도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이 없는데도 약을 계속 먹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몸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요번에는 세모가 없습니다. 다행히. 질병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 일반 장염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호전된 시기, 관해가 잘 유지되는 시기에도 지속적인 약물을 투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해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약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염증성 장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초기 치료인 5아사 치료는 왜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 영상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도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내용들, 차마 물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들이 또 치료에 대한 생생한 케이스들을 또 아주 리얼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